한동안 박스권에 머물렀던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최근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 IFRS가 암호화폐를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해석을 내놨는데 과연 이게 원인일까요? 암호화폐 폭락 원인, 조인디 고랑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비트코인 값이 급락한 이유, 네네. 방금 전해드린 대로 암호화폐는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다. 네네. 이런 IFRS의 해석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사실 이 해석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네. 지난 6월에 영국 런던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이때 나온 회의 결과가 이렇다라고서 23일 월요일에 금융감독원 등이 보도자료를 냈고요. 네. 그 보도자료에 따라서 언론들이 기사를 만든 건데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비밀 자료가 아니고 이미 다 공개된 겁니다. 이런 해석은 우리나라에서만 사실 이슈가 됐고요. 네. 가격이 떨어지는 게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새벽에 떨어진 만큼 해외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걸 이유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제가 해외 커뮤니티나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한 결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일단 그 벡트 실망 매물이 나왔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벡트라고 하는 게요. 네. 세계 최대 거래소 그룹인 IC라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로 치면 시가총액 2위 기업인 SK 하이닉스와 비슷한 정도의 크기의 아주 큰 규모의 기업인데요. 네. 여기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를 23일에 런칭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4월과 6월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때 바로 벡트가 나온다. 라는 뉴스에 오른 겁니다. 네.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첫날 거래량이 8억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굉장히 작았네요. 기대에 네. 너무 못 미치니까 네. 실망 매물이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 CM이라는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있습니다. 네. 여기 선물 만기가 27일입니다. 네. 선물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선물이라고 하는 건 미래 가격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라고 베팅을 하는 건데요. 네. 지난 6월 시장의 고점이었을 때 시장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베팅하는 그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런데 3개월 지난 만기까지 가격이 안 오르니까 그때 한 절반 정도 물량이 청산됐다고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역시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면 되고요. 네. 또 비제도권 거래소 가운데 비트맥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비트맥스요. 예, 여기는 네. 100배까지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쉽게 말해서 1억 원만 있어도 100억 원어치 있는 양 거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1%만 올라도 100%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이 24일 새벽에 15분 동안 8% 하락했거든요. 네. 이때 여기서 6천억 원 정도 물량이 청산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쇄적인 가격 하락이 나왔고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자 패닉셀이 나와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현물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실망감도 반영된 맞아요. 매물들이 많이 네네네.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IFRS는 해석은 이미 네네. 한 석 달 전에 나왔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뉴스에 이 비트코인 값이 폭락했다고 분석하는 건 아무래도 좀 앞뒤가 좀 안 맞지가 맞아 않지만 보이고요.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 그렇죠. 실망감이 반영됐겠죠. 어딘가로 이유를 돌려야 할 네네, 그런 맞습니다. 것도 있을 네. 것 같고요. 그런데 암호화폐는 현금이나 금융상품이 아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럼 뭐냐라고 네. 했더니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이다라고 했는데요. 네. 무형자산을 영어로 보니까 intangible asset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네. intangible이 손으로 만질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영업권, 특허권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네. 재고자산은 아시다시피 뭐 아직 팔리지 않은 물건이나 제품 혹은 물건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 등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이것과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보자면 이게 금융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뭔가 일반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상품이 나오기 약간 어려워진 상황이다라는 해석인 거죠. 네. 어쨌든 암호화폐에 투자한 분들은 이 해석이 담긴 뉴스를 보고 좀 혼란스러워하실 맞아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렇다고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뭐 어쨌든 자산으로는 인식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암호화폐의 경제적 가치가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무형 자산이라고 했을 때 제가 네. 영업권, 특허권 말씀드렸잖아요. 네. 영업권, 특허권 지금 서로 사고 팔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콘텐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적 재산권, 이 IP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디즈니가 각종 IP로 지금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거죠. 네. 경제적 가치는 있지만 전통적인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상품이 나오긴 어렵다라는 이유에서 조금 아마 네. 부정적인 뉴스로 해석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회계 기준 측면에서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네네네. 했다, 이렇게 보면 될 네네. 것 같군요.
그래도 돌이켜보면 가상화폐의 금융권에서 네. 제도권 진입이 어쨌든 어려워진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은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원래 걱정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네네. 이러다가 암호화폐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도 좀 하실 것 같은데요. 이 뉴스를 잘 보시면요. 네. 이걸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주목을 받았냐라고 보면 이 IFRS의 해석이 우리 정부의 입장과 같습니다. 아, 우리 정부는 정부에서는 가상 통화라고 부르는데요. 네. 가상 통화는 화폐도 금융자산도 아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일본에서는 5월 말에 이 암호화폐를 자금결제법과 금융거래상품법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아. 그래서 2020년 4월부터는 암호자산으로 통일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과세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자산이라고 확실히 인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IFRS의 해석에 중점을 둔 거지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보자면 천천히 느리기는 하지만 제도권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해석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어쨌든 지금 가장 궁금해하실 게 이거 같아요. 암호화폐 전망.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제가 이런 말씀하면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네. 모든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몫이다.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90년대 말 생각해 보시면요. 그때 IT 버블이 있었습니다. 네. 다들 IT 기업 투자해서 부자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그때 상상하던 시대가 왔습니다. 네. 지금 현재 자동차가 한 대도 없는 우버가 GM이나 현대차보다 훨씬 더 높은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런데 혹시 새로운 기술이라는 회사 아세요? 아, 그럼요. 유명했죠. 과거에. 네. 근데 지금 아마 분들은 안 모르실 거예요. 네.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습니다. 암호화폐 시대가 올 수 있지만 내가 투자한 코인이 과연 가치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충분히 고려하시고 투자했으면 합니다. 네. 이 기술과 어떤 기업 네네. 흐름이라는 게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잘 따져서 투자하시는 안목이 좀 필요해 네네. 보이는군요.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